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굉장히 관건으로 네. 거론이 되면서 일부 봉쇄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네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이제 그 페르시아만하고 그다음에 인도양 그 오만만이죠. 여기를 연결하는데 지나오는데 보면은 고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좁아지는 해협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폭이 넓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4km, 55km 정도 돼요. 제일 좁은 곳이. 그런데 이게 이제 양쪽에서 서로가 이 보면 북쪽에는 이란이 있고요. 남쪽에는 우리가 얼핏 지도를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데 끝의 영토는 또 곧 끝은 오만 땅입니다. 그래서 오만이 절반, 그 다음에 이란이 절반씩 네. 이제 그걸 통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조선들이 다닐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수백 척의 이제 유조선들이 맨날 몰려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차로 같은 차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저쪽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갈 때는 이란 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가 있고요. 한 차선이 있습니다. 폭 3km 네.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나올 때도 또 폭 3km 정도의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3km 정도를 이제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놔서 배들이 일렬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이란하고 그다음에 오만하고 사이에 이제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영해입니다. 자기 영해니까 자기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어떤 수단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란이 통제를 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못 다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얼마든지 오만 쪽으로 회피를 해가지고 다닐 수는 이제 있는데,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란이 딱 자기네 영해에서만 무슨 통제권을 행사할 거냐? 그렇지 않고 지나다니는 배들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나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기뢰를 뿌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봉쇄하는 방법들은 이제 가능한데, 그 동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언급은 몇 번 했습니다만 실제로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사실 이라크가 이란으로 하여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도록 되게 이렇게 유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란이 잘 참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원유 수급 상황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이제 세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긴 한데, 제일 큰 문제점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 판단력, 그다음에 이것을 지시할 수 있는 명령 체계, 이런 것이 지금 이란에 작동하고 있나? 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만큼 많이 망가져서.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 시작하자마자 참모총장, 그다음에 공화국 그 혁명수비대 뭐 사령관 등등 해가지고 15명이 일거에 제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니까 회의하려고 모였다가 날라든 폭탄에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모이면 죽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주요한 요인들, 그다음 이 사람들이 죽으면 대체할 사람들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쪽달쪽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인 거죠. 이란의 공군력은 어느 정도예요? 사실상 이란은 공군력이 없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공군력은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탑 수준이었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탑건으로 잘 아시는 F-14 톰캣 전투기를 보유한 유이한 나라였거든요. 미국 해군과 이제 이란이었는데, 1979년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에 미국과 이제 긴장 관계로 이제 바뀌고 대립 관계를 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금수 조치를 받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전투기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사들였던 F-14, 그다음에 탑건 매버릭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그 중에 거기서. 한 대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방공망, 전투기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들이 갖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작전명, 이스라엘의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라고 네. 해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사자가 일어설 때, 보통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일어설 때는 진짜 먹잇감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거를 공격하려고 맘먹고 할 때 일어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보고 있는 게 있다, 노리고 있는 게 있다. 예,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참 재밌게도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이란 국기에는 이제 사자가 없어요. 지금 이란 국기에는 이제 성경 코란 말씀만 이제 있는데, 그 이슬람 혁명 이전에 구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 국기에는 사자가 있어요. 네, 상징이에요. 원래 이 전통적인 페르시아 왕국의 상징은 또 사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뭔가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장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투자와 관련된 채널이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좋게 되면은 다행인 거고 이제 조금만 더 뭐 아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금방이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급변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느껴지거든요. 지금 뭐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고 발언 이후에 다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금 가격이 다시 이제 폭등하는 네. 상황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폭락하는 이제 이런 양상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정도 해서 끝나겠다 싶었는데 그 예상이 뒤집어지니까 이제 불안감이 높아진 거고.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이제 몇몇 사례들을 보면은 가격이 이제 상당히 추락하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점잖고 좋은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는 장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진짜 끝장을 내겠다고 핵무기를 동원해가지고 핵으로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무기로서는 도저히 저 지하 150m, 200m 있는 이란의 핵시설들을 파괴할 자신이 없으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가겠다. 아니면 뭔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 대피해라. 라는 이야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 죽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것들 자체가 보면은 뭔가 귀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거 그렇죠. 돌아가서 G7 회담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뭔지 밝혀질 때까지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뭐 별거 아닌 일로 이제 해결이 되면 다시 또 해소가 되겠으나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의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 파레스 가스정 공격하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석유 수출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논의가 있는데 유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네. 석유화학 이런 산업 등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중동의 네네. 상황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유가가 너무 낮으면 사실은 정유 업체들의 마진이 이제 줄어드는 정제 마진이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과 달리 정유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유가 어느 정도 유가가 좀 높아지는 것이 이제 이익률 마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정유업체들 유가 변동들을 잘 보면은 석유가 원유 가격과 이제 여러 연동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가격이 뛴다라고 했을 때 보면 정유업체의 수익성이 이제 개선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뭐 긴장감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다시 이제 소비 마인드의 감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네. 뭐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이제 뭐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쵸. 있고 뭐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중국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 뭐였냐면은 국제 제재로 인해서 우리는 사올 수 없는 이란산 원유를 국제 브렌트나 아니면은 이제 두바이유보다 한 30%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사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우리를 이제 압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이란산 원유를 그렇게 저렴하게 들여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랑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어렵고 상대방도 어려우면 그나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전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지난 한 4월 달까지는 정말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상당히 이제 급등세로 이제 돌아서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수단을 저쪽은 동원하는 거에 대한 이제 되게 어찌할 수 없는 패배감들이 이제 있었는데 상황이 이제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정유와 석유화학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중동이 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무력 충돌이 비화돼가지고 공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전면전까지로 비화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본다면 우리 방위산업 있잖아요.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피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뭐 가스 이런 특정 플랜트에 이제 국가적 운명이 이제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원할 수 있는 육군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공군력을 동원한 공격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들 국가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방공망입니다. 특히 방공망이 이제 무력화됐을 때 어떤 일을 겪는지를 그동안에 제일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공군기든 미사일이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방공망에 대한 수요가 네. 이제 늘어날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라크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의 방공 미사일들을 이제 대거 이제 수입해간 이제 사례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러한 수요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또는 이제 이스라엘 정도인데 이스라엘 거는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을 사야 되는데 미국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도 비싸고 일단 납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한국제 방공 시스템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되어지는데 어떻든 좀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동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뭐 이러한 무기 구매에 더 나설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게 시장이 커지면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제 위축이 돼 있던 유럽 방위 업체들이 본격적인 투자와 정치력을 활용해 가지고 경쟁자들이 다시 또 부활할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인데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유 석유화학 광위산업에는 이게 위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그렇죠. 상황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끝나면 근데 뭐 정유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이게 장기화되고 세계적인 뭐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뭐 매합에는 장사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조금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항상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역할을 그동안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박사님께서는 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다시 어떤 균형 대련을 찾아가려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실상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곤혹스럽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거는 중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동에 얽매이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너무 놔뒀다라는 게 미국 그 정책 당국자들의 일관되는 이제 후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동에서 발을 빼서 그 전력을 이제 아시아에 집중을 해서 중국과 경쟁, 포위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이 사실은 나 있었던 이제 그런 면도 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란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의외로 이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스처들을 이제 취해 나가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이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이런 중동 국가들 가면서 AI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2조 달러짜리 이제 딜을 이제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관 어떻든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정리를 빨리 하는 방법은 싫든 좋든 단기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뭐 일정 부분 직접적으로 미국이 나서서 공격은 안 하겠지만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단기간에 끝내도록 하는 게 낫겠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그렇죠. 네,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단적으로 이제 플라이트 24 같은 이제 항공기 정보 사이트를 보고 있으면 어제부터 미국 내에 있던 이제 공중 급유기들이 대거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란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2,400km, 뭐 2,000km 이상을 이제 작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공중급유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서 지원을 해줘서 어떻든 이거를 빨리 매듭 짓는 정도. 하지만 어느 선은 아마 요구를 할 텐데. 선은 지키되.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지원은 고맙지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선은 선을 더 넘은 상황일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는 맞춰볼 지금 틈이 없이 상황이 막 이제 급변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중동 문제는 이제 많은 국가들, 뭐 미국, 러시아, 지금 중국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선뜻 개입하기에는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전도 있고 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분산돼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되게 지금 미워요. 왜냐하면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많이 해봤는데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이제 싫을 거고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이제 배치해줬던 여러 가지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방공망들이 또 중동 지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중동 문제 이렇게 볼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리가 빨리 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칼자루를 쥔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냥 막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또 어떤 제스처로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싫어도 지금 키는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거고 중동 국가들이나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뭐 무기나 공격력, 파워도 무섭지만 정보력,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결단해서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감을 나는 이제 다니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의 질서를 새로 쓰겠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찾는데 글쎄요, 저는 또 그것도 좀 오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질서를 새로 쓰겠다라는 거에는 이란의 지금 현 상황을 체제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어떤 조그만 불씨가 이렇게 크게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번져버리는 그런 일을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박사님께 제가 못 여쭤본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단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이라는 나라는 정말 오래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옛날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인류 문명이 이제 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만만하게 볼 나라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또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아요. 민족들이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데 이번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그러한 소수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독립이라든지 독자적인 노선을 걷도록 하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든 우리는 이란이라는 이 국가 내에서 그리고 과거의 제국 체제 내에서 역할을 담당해 왔으니까 이거를 떠받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단합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좋았던 시기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란은 직접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서로가 싸울 필요가 없었던 이제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거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앙숙이 된 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튜브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최준영 박사님의 목소리를 KBS 머니올라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는 라디오도 종종 나와주시기 때문에 뭔가 제가 이렇게 라디오 느낌으로 네, 정말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급하게 또 이 상황이 정말 그냥 정리가 되지가 않고 또 비화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박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급하게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사님을 뵐 때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더 거시적으로 뭐 이렇게 경제 조망을 하거나 국제 정세 조망을 할 때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꼭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 만나 뵙는 거는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경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이제 무거워질 때가 많으니까 평화로운 이야기, 뭐 이란에 맛있는 음식은 뭐가 있나요? 좋은 관광지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네,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저희 머니올라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